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마켓 인사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우는 올랐고요. 예. 나스닥 망가졌습니다. 뭐 비교적 큰 폭으로 예. 하락은 했는데 뭐 망가진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락, 꽤 큰 하락. 예, 지수가 13,104포인트입니다. 네. 아, 위에서 빠져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의 매물이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다우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보합 시작을 했고요. 캐나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5표 올려서 4.75%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주의 매물이 이번 주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가 하락을 했죠. 금리 인상하면 빅테크 쪽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 더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OECD 경기 전망 이제 상향하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글로벌 및 미국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있는 다우존스는 또 올라가고 서로 상반되는 흐름을 좀 나타냈죠. 그래서 나스닥은 하락, 다우는 강보합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번 주에 빅테크의 고평가 논란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을 나타났는데 러셀 2000 지수는 플러스 1.9%입니다. 다른 데하고 뭐 확연하게 다르게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러셀 2000이 예,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등락을 보시더라도요. 애플은 마이너스 0.78%, 인텔이 플러스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7%. 얘들은 막 급등하고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급등했던 쪽은 엔비디아 마이너스 3%, AMD 마이너스 5% 급등했던 쪽에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이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걱정스럽겠죠. 우리 그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 쏠림작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서 매물 맞고 내려오는데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굳건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여기서 좀 뭐 또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좀뭐 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보자 뭐 이런 쪽이 있었잖아요. 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다시 시장에서는 여기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건데 단기 급등했던 부분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는 어제 보합회 끝났고요. 코스닥은 1.2%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어제 2차 전지가 날랐죠. 예, 2차 전지가 어저께 급등을 했습니다. 예. 동시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요즘에 약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반도체나 전기전자가 매물 좀 맞으면서 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어제 강세였습니다. 강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통 뭐 2%, 3% 올라서는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요. 뭐 8%, 10%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이 돼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보면서 따라 올라가는 심리를 어제 보이거든요. 9% 날랐어요. 완전. 아, 그랬어요? 예. 완전 날랐. 10% 가까이 오른 거. 예, 어제 ETF가 4%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오후에 오히려 코스닥은 추가로 상승하면서 플러스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개인 3천억 매도에 기관 3,600억 사자. 예. 이게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똑같네. 예. 지난 한 외국인 구경. 예, 지난 한 2, 3주 동안은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관은 구경. 근데 개인은 계속 파네. 예, 개인은 계속 팔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 개인 냉정해. 많이 냉정해졌어. 옛날 같으면 이런 지수 때 포모 현상 돼가지고 막 사자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예탁금 넣는데 거래 줄면서 개인이 팔어. 예. 네. 예. 이게 요즘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이면 그런데 야 개인이 요즘 무슨 생각하는 거야? 개인들, 우리 개인, 야 쟤네들 개인들의 생각은 뭐 저는 이제 필드에 있으니까 말씀 좀 드려보면요. 개인들은 그 경기 둔화 및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네.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야 이거 폭락하면 어떡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아직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좋아지면 마음을 바꿀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나요? 좀 오른 거는 냉정하게 내가 급등한 건 내가 주지 뭐. 이렇게 이성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신 안 분들도 좋은데 이게 있겠지만은 갑자기 급등해. 아이, 갖고 가세요. 이런 거.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기관들이 사는 것은 오늘 동시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동시만기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따라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러니까 동시만기 포지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사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만기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미국의 뭐 수출입 지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중국 수출입 지표 이런 게 나온 게 영향을 주긴 했지만요. 요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자동차주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에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쪽도 있고요.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여기도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완성차들이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2차 전지와 기계 장비가 상승을 하고 자동차와 바이오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선물하면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은 시황 말씀드리면서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시총 상위 7개 종목에 쏠림 현상 우려가 계속 있었고 또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 이제 숏도 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되면서 경기 민감주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빅테크 고평가 논란 후에 중소형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러셀 2000이 이번 6월에 지금 보면은 나스닥은 떨어지잖아요. 6월에 8% 올랐습니다. 지금 얼마 안 지났어요. 6월 네, 해봐야 일주일 지났는데. 예, 일주일 지났는데 8% 올랐어요. 지수가. 러셀 2000. 예. 좀 중소기업들이죠, 저희가. 예. 2일, 5일 이렇게 제가 날짜별로 해놨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총 상위 종목 7개 종목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얘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릴 거라 그러는데, 보시면 어제 S&P 500도 그렇고 그렇게 시장이 크게 내려가고 폭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즉 순환, 종목별로 순환하고 섹터별로 순환하는 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에 보면 경기 민감도가 되게 높은 종목 예, 위주로 맞습니다. 돼 있어요. 경기 민감. 아, 그래요. 러셀 2000 중소기업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 다우보다도 훨씬 상승폭이 높죠. 이제 그쪽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좀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의 나스닥 약세는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시장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빅테크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쪽에 가격 급등으로 인한 조정 인식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도 판단하시고 투자 전략을 이제 정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 수급으로 등락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 상황이 매크로 지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보다는 수급 상이 더 크다. 여전히 섹터별, 종목별 순환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근데 우리 공 기자님이 중요하게 보는, 이렇게 또 빅 이슈가 있을 때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가져와서 좀 비슷한 건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기준금리 25p 인상했는데요. 그 배경이라고 해놓고 빨간 글씨로 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력한 소비, 서비스 수요 반등, 주택시장 회복, 타이트한 노동시장. 이 얘기를 연준에서 계속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앞으로 한 그래도 2, 3개월 동안은 반복해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계속 있으면 이쪽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원 CPI가 3개월 평균이 4%대라고 하고 다음 주에 13일 날 미국의 CPI 발표되는데 요번에 4% 초반 또는 3.9 정도도 보는 쪽도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보면은 4% 전후반에 좀 있잖아요. 근데 네, 캐나다 그렇죠. 지금 4%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2%를 웃도는 물가가 고착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이건 미국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잭슨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했는데 상향했습니다. 2.6에서 상향했어요? 2.7. 예, 상향했습니다. 상향인데 한국은 하향이네. 예, 한국은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에서 2.7%로 상향했고요. 작년에 3.3%였고 내년에 2.9%입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드뱅크도 상향했습니다.
세계는 2.1%로 소폭 상향했고요. 미국도 소폭 상향했습니다. 상향한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멕시코, 영국, 미국, 중국, 브라질. 하향한 국가는 독일, 일본, 한국, 아르헨티나, 남아공. 수출 주도, 예, 수출 제조, 예. 독일, 한국, 일본. 맞습니다. 그러네요. 세계화의 퇴조라는 얘기네 저게. 그지? 그렇죠. 내수가 있는 큰 나라들. 무역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내수 기반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어떻게 했던 확대를 거죠. 해요? 앞에 말은 그렇게 많이 했던 거죠. 우리요? 사람이 인구가 안 늘는데 어떻게 내수를 어떻게 확대해? 내수를 확대? 더 쓸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6%에서 1.5%로 하향했고요. 내년도 2.1%. 이거 보시면 글로벌 성장률보다도 둔화되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1.6%, 중국 5.4, 인도 6.0, 인도네시아 4.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드뱅크하고 비슷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흐름이 취약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맨 마지막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야 중국 안 좋은데 지금 좀 이따도 수출표 보여드릴 텐데 중국 시장도 안 좋고 중국 안 좋은데 왜 자꾸 중국 리오프닝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막 미국 중국 시장 사고 연초에 그랬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라고 평가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반기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2분기 기대여서 하반기 기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보자라는 쪽이 한쪽에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좀 하나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IMF나 OECD나 월드뱅크나 이런 것들은 이들이 잘 못 맞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미래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하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느려요. 그 월가에서 나오거나 증거사 IB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느립니다. 예.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좀 사후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거 그렇죠. 두 가지를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잘못 찾아주는 게 하나죠 저기가. 아 그래요? 예, 중국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뭐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셨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5월 수출이 마이너스 7.5%로 나왔는데요. 2022년 10월 마이너스 0.3으로 마이너스로 접어들어서 2023년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랬다가 3월에 플러스 14.8, 4월에 플러스 8.5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7.5가 된 거예요. 근데 이유는 아까 공 기자님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 리오프닝 후 일시적 반등 후 재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보다도 수입 감소폭이 사실 감소폭은 줄었지만 7개월째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마이너스 중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국면에 계속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만 들어서 중국 행정 당국에서는 그 일반 민간 은행에 금리를 내려라라고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기네들 APR은 아직까지 지금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금리를 손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과 연결해서 저거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공 기자님이 미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무역 수지보다도 얘는 뭐 원래 적자 국가니까요. 수출이 전월비 마이너스 3.6%, 수입이 전월비 플러스 1.5인데 이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국제 질서 속에 무역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구나. 라는 걸 이 두 국가를 빅2를 보면서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수는 미국의 금융당국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20%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연준 예보 통화감독 측이 동시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규제 완화를 했었는데요. 은행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규제 강화로 들어갑니다. 이 은행의 규제 강화를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제가 자료 가져오지 않았는데 또 하나 긴축의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부채 한도 상향 그게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에 대해서. 그 지금 돈이 없잖아요. 미국 행정부에 재정부에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부에. 네. 그러면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렇죠. 국채 발행을 한다는 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고 있냐면 1조 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예, 1조 달러라는 연말까지 1.2조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조 달러라는 거는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이 시장에 푼 유동성이 3조 달러입니다. 그랬다가 그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그 우리 팬데믹 때 네. 팬데믹 때 다시 올라가서 7조 달러, 8조 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러면 시장에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강화해서 긴축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긍정적인 보는 좀 시각으로 보는 쪽도 있고 한쪽으로는 이 시장은 주식 시장은 돈의 힘으로 머니마켓이잖아요. 네.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유동성이 계속 이렇게 축소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전망을 계속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7번째 뉴스는 요거는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CATL 회장 미팅했잖아요. 그 이후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CATL을 배제한다는 루머가 돌아서 왜요? CATL이 오일에 5% 이상 하락했다가 다시 좀 올라올 때 이제 CATL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루머와는 무관하게 미국 IRA로 인해서 협력 관계 불확실성이 좀 되는 게 아니냐. 요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 3의 전 차종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딱 그 타이밍에 나왔어요. 이 뭐냐면 CATL 그 배터리를 쓰는 차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말도 많고 뭐 배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보도가 딱 나오니까 야 그럼 테슬라가 CATL 배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돈 거거든요. 근데 CATL에서 사실무근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은 사실은 CATL이 할 게 아니라 저기 테슬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명을 했고요. 믿는다는 애 말을 믿어. 받는다는 애 말을 믿어야지. 전문가들의 평도 이거 뭐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테슬라 쪽에서는 자꾸 약간 의심스러운 얘기들 자꾸 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며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테슬라 배터리 합작 공장 운영하고 공장 2개 건설하잖아요. 근데 파나소닉에서 그 타이밍에 또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26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 10% 확대한다는 발표와 함께 니케이발 보도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파나소닉이 만들 수 있는 만큼 몽땅 내가 사겠다. 이런 보도가 딱 나왔어요. 파나소닉이 만드는 거 내가 다 사주겠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런 의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전문가들 의견은 테슬라가 CATL LFP를 배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격 싸움이 되는데 가격을 낮추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난번에 4월에 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전기 트럭과 소형 전기차에는 LFP 사용한다고 했다는 걸 보면은 네. 배제하지 못할 거다.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이런 의심이 나와요. 근데 저 머스크는 파나소닉 건 비싸잖아요. 예.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만드는 거 다 산다. 그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CATL이 막 빠졌다 올라왔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 일론은 왜 자꾸 저 중국하고 일본만 저렇게 하냐? 새만금 오라고. 그 때마침 근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네. 그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 타이밍에 네. CATL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아 모간이 네. 타겟 프라이스를 16% 하향했는데 하향을 해버렸어요. 네.
사유를 단기적으로 배터리 공가인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마진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 요까지 쭉 제가 그냥 읽어드렸는데 저도 뭐라고 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쭉 읽어보면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지금 감동을 막 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 북미 지역의 배터리 공급망에 관련돼 가지고 이건 굉장히 치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뉴스는 계속 이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는 이제 전기차 뉴스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째 뉴스는요. 그 전기차 스타트업 처음에 시작할 때 어마어마하게 인기 끌었잖아요. 근데 뭐 살아남은 데는 뭐 BYD하고 테슬라뿐이 없지 않습니까? 루시드는 주가가 $55 고점이었는데 지금 $6.6. 리비아는 $129였는데 $14. 니콜라는 지금 파산 이제 상장 폐지 경고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65였는데 $0.59 됐습니다. 그 루시드는 뭐 해고하고 있고 상장 폐지 검토하고 있고 폭스콘 대주주인 로즈타운 모터스는 파산 신청 검토 중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이유는 또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의 자동차 기업만큼의 수익성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쉽게 그렇지. 얘기하면. 사실 테슬라도 갈 뻔했잖아요. 데스밸리 걸려가지고. 그래 그때 막 1,000불씩 모금해가지고 성금 내라고 기억 안 나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뭐 시장에서 뭐 일론 머스크만 욕하고 막 그랬을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에 이 전기차의 스타트업 상황을 보면서 지금도 전기차 우리는 완성차 메이커만 계속 봐서 그렇지 거기에 있는 후방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후방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흥망성쇠가 따라오겠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국지적으로 그렇게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신성장의 기술도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테슬라 같은 거 사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건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기술이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 성공할지 않을지는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테슬라가 지금 연 이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오르는 이유에 어제 빠지 않았어요? 올랐습니다. 어제 올랐어요? 어제도 올랐습니다. 야, 어제도 올랐어 테슬라? 예, 이 와중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랐던 거는 시장의 내부적으로는요. 시장 내부 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애플이 신고가 내고 지금 매물 나왔잖아요. 네. 엔비디아 신고가 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좀 몇 개 계속 AI 관련주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못 올랐잖아요. 다음 이쪽 클럽은 테슬라이다라는 얘기들을 내부에서 막 계속 그렇죠. 하는 거예요. 못 오른 것들 이게 순환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자꾸 시장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시장의 내부적으로 영향이 있었고요. 한 가지는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불러드린 이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연초에 금리 가격 인하를 하다가 5월에 2번 가격 인상했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2번 가격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MOM으로 2.4%, YOY로 77%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가격을 인상했는데 미국에서는 MOM에서 1.6%, YOY로 26.9%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5월 전체 전기차 판매가 IRA 혜택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6%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확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시장에서는 먼저 신고가 낸 쪽이 아니고 다른 쪽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부각이 됐고 테슬라가 연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어제 그렇게 올랐던 거예요. 사실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내린 거하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주가 오르내린 게 그렇게 상관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타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가볍게 이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에서 전기차 어떻게 할 거냐.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혜택을 준데도 불구하고 싸게 준다도 해도. 그런데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8%뿐이 안 되는데 소비자의 50%가 전기차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고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의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는 이제 되게 합리적인 그 여론조사 설문 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예. 예를 들면 그 동부와 서부에 전통적인 그 산업지대들 있잖아요. 네네. 상공업지대들, 뭐 뉴욕 베이스라든지 LA 이런 데들을 가보면 테슬라 엄청 많아요. 근데 저도 요번에 가봤잖아요. 네브라스카나 뭐 이런 중부 뭐 미시간 뭐 아이오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아직도 포드야. 포드 GM 그 뭐 F 뭐 있잖아요. 큰 거. 네. 픽업 이런 거. 왜냐면 그게 사실 어디서 나타나면 현대, 토요타 이런 차들이 그런데 진짜 못 들어가거든. 아, 차는 이런 걸 타야지 이런 게 강해가지고 그렇죠. 전기차는 실용, 그죠? 실용적이고 뭐 합리적인 소비인데 합리적인 소비하려면 그 사람들도 다 도요타니 뭐 혼다니 현대차 샀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쪽에는 포드 GM이 강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설문 공평하게 참여했다면 아니 나는 어차피 그런 여론이 반영됐어. 그래, 이런 거 조사 또 다 감안해서 했겠죠. 지역 안배.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은 워낙 또 기름이 우리보다는 좀 싸고 전기는 또 비싸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타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전기차 사는 게 전기 비싸지. 우리보다 그렇죠. 비싸잖아요. 우리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보다는 더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기름은 오히려 우리보다 싸고 하니까. 근데 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뭐 테슬라 엄청 많더라고. 그래요. 많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테슬라는 한 몇 년째 제일 주식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로 오르나 내리나 하여튼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